얘는 진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건축가가 디자인은 하지만은 그 디자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이주를 시켜서 한테 이렇게 글라스 에도 따라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뭔가 이 국경에서 해야 될 숙제를 다 끝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희 지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거는 그 스위스 건축가죠. 헤르조겐 듀미론이라고 되게 훌륭한 건축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이 됐고 당시에 뭐 하여튼 이 올림픽 경기장 짓고 뭐 어쩌고 하느라고 이 베이징 개발하고 하면서 너무 강철의 소비가 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사건이 있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물론 이 건물 하나 때문은 아니겠죠. 이 올림픽 스테디움의 별명은 새 둥지입니다. 새 집 짓듯이 새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나뭇가지들을 입으로 물어갖고 와가지고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뭇가지 대신에 이런 철로 만들어진 걸로 트러스를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불규칙해 보이지만은 위에서 보면은 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에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 경기장 가운데 뚫린 걸 그 타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뺑 돌아가서 그걸 기본적인 스트럭처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이 막 불규칙해 보이는 것들이 지나가면서 얘를 복잡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규칙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인. 제가 이거를 공사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물론 이 구조 계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시공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얘를 아무래도 트러스를 잡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밑에서 서포트를 하고서 건물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보조장치라고 할 수 있는 스트럭처를 다 철거를 하면은 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살짝 주저앉거든요. 그 주저앉을 때 이걸 너무 무작위로 막 철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잘못하면 찌그러지면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컴퓨터로 조절되는 유압 장치들을 그 밑에다 다 넣어 놓고 순차적으로 여기가 내려가면 그 반대쪽이 내려가고 요거 내려가면 그 반대쪽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찌그러짐이 그 너무 심하지 않게끔 하면서 만들었더라고요. 사실은 이 건축가가 디자인은 하지만은 그 디자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 CCTV 사옥이랑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 버드 네스트 이 두 개가 워낙에 구조적으로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그 과정도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야, 21세기에 만들어진 콜로세움 같네.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면서 많은 도시들이 메인 스타디움 건물을 짓기는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물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 올림픽도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픽이고 이 북경 올림픽도 사실은 처음 열리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전체 중국의 모든 세금을 걷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나라가 클수록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나라일수록 경기장은 좀 약간 뽀대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바닥 재료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되게 불규칙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약간 적절한 불규칙성, 그게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됐는데 이 바닥이 이렇게 불규칙한 돌이 아니고 만약에 막 60cm 곱하기 60cm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닥 재료 깔려 있다거나 아주 균질한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이런 불규칙성이 바닥에도 드러날 수 있게끔 불규칙한 형태로 깨진 돌을 바닥에 깔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건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수영 경기를 했던 스타디움이에요. 우리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 경기장이 저긴데 이건 좀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네, 지금 보시는 저게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인데 워터 큐브라고 보통 별명이 붙여져 있거든요. PTW 아키텍처라는 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되게 독특한 거가 지금 보시는 저 표면이 약간 비누 거품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재질이 되게 특이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ETFE라는 그런 성분이에요. 되게 열에도 강하고 자외선에도 강하고 변형도 잘 안 되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빛이 약간
반투명하게 투과돼서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수영장 내부에 아마 자연 채광을 위해서도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저게 더블 스킨이라고 그래가지고 온실 효과 같은 것들을 또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당시로서는 그 ETFE의 거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 왔으면 죽을 뻔했겠네. 여기서 되게 잘 보인다. 안에 약간 투명하게 보이시죠? 저기 보면은 막 스트럭처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러스로 저런 불규칙한 모양을 막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 건물하고 이 건물 둘 다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만드는 건축 구조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정형화된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불규칙한 것들을 구조적으로 다 해결했다는 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에서 구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그러한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은 다 CAD/CAM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보면은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 시작된 그 프랭크 게리가 시작을 한 그 약간 비정형의 건축들, 그리고 그 비정형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뭐 라이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고 카티아 같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나 배 만들듯이 건축을 하게 된 그런 기술이 적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런 건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아무나 다 만드는 건 아니죠. 그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큰 나라의 올림픽 스테디움이라든지 수영장 건물 같은 것들에만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되게 불규칙한데, 그 불규칙한데 그거를 결국에는 네모난 직육면체 안에서 불규칙하다는 게 저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타원형의 베이직한 가장 기본에 충실한 스테디움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되게 불규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불규칙성으로 보이는 거죠. 저 보시면은 저 트러스들이 굵기가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은 구조체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필요에 따라서 저게 좀 얇아질 수도 있고 두꺼워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적절한 불규칙성을 만들기 위해서 부재의 굵기는 똑같이 만들고 형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가 복잡하니까 재료는 최소한의 재료, 똑같은 그런 은색으로 다 도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복잡성을 가지려고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잠실 올림픽 스테디움도 되게 아름다워요. 김수근 씨가 설계를 한 걸로 아는데 그 처마 라인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되게 독특한 처마 곡선이거든요. 3차원 곡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지붕의 처마 곡선을 좀 따와가지고 모티브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 자체는 되게 유니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월드 네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딱 각인이 딱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둥지라는 그 약간 미학적 개념과 그 서정적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지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스테디움 안쪽은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아까 자금성 벽도 붉은색으로 막 칠해져 있었잖아요. 애들 되게 붉은색 좋아하잖아. 이거가 만들어지는데 23억 위안이 들였답니다. 건설비가. 얼마입니까? 나중에 자막 좀 넣어보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건축하다 보니까 북경에 온 이유는 딱 이거였습니다. 두 개의 건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CCTV 사옥이었고 하나가 지금 이 보시는 월드 네스트 스테디움입니다. 21세기에 북경에서 지어진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고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혁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에펠탑, 피라미드, 뭐 콜로세움, 그리고 나서 볼 수 있는 게 이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이나 CCTV 사옥입니다. 이런 것들이 철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의 되게 혁신적인 부분들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북경에 오시면은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은 해질녘에 와서 낮 시간 동안의 그 모습과 해진 다음의 모습을 둘 다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워터 큐브 같은 경우도 낮에 보면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밤에 저렇게 파랗게 불이 들어온 다음에 보셨을 때 느낌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9시까지 이 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뭔가 이 북경에서 해야 될 숙제를 다 끝낸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보니까 이거
와우. 네, 저희 아까 올림픽 경기장 잘 보고서 걸어서 식당에 왔는데 밤장 때문에 막혀가지고 엄청 고생해서 뺑뺑이 돌아가지고 지금 한 30분 걸어서 겨우 왔습니다. 근데 식당은 잘 찾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베이징 덕이고요. 그다음에 양고기, 소고기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주를 시켜서 한 듯 이렇게 글라스에다 따라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츠다 부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네. 일단 한국에서는 베이징 덕을 먹으려면은 하루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웬만한 데는 그냥 요리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는 그냥 들어가서 시키니까 나오네요. 역시 북경오리네요. 네. 아마 상하이 가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역시 항상 아까 우리 점심 때도 그랬듯이 주문을 도와달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과하게 주문을 하게끔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남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손님 접대하는 그 매너가 그거잖아요. 음식이 남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만 찍고 빨리 드세요. 이 양고기도 맛있더라고요. 뭐 중국의 변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도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북경은 생각보다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의 폭이 좁은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잘 뚫어놨는데 주변에 너무 고밀도로 빌딩을 지어서 그런지 항상 체증이 좀 많고,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서울이 참 좋은 도시구나라고 느꼈던 거가, 서울은 주변에 산도 되게 많이 보이고 강이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자연적인 요소들이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북경은 주변을 둘러봐도 산도 없고 강도 없기 때문에 좀 삭막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교통체증은 좀 심했고, 저는 이런 이 CCTV 사옥이나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 같은 프로젝트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물론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전국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중앙에다가 짓는 이런 상징적인 랜드마크 건물은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20배는 더 비싸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규모면이나 예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자기네들이 과거에 역사적인 건물을 남겨봤던 경험도 있고, 타겟 자체가 미국을 넘보는 그런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야심찬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우리가 규모면이나 아니면은 공사비 면에서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대신에 그것이 규모가 아니더라도 창의적으로서 독특한 건물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창의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건물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야심찬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1000평짜리 건물인데 과거의 계산을 보니까 공사비가 평당 600만 원이면 되더라. 그러니까 6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고 나면은 절대로 괜찮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해서 그 연면적만 채우기에 급급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1000평을 안 짓고 700평을 짓더라도 그게 정말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들이 수조 원인데 경제발전을 이룩한 이후에 지난 50년 동안에 그 많은 공공건축물을 지었는데 해외에 있는 건축가들이 그 건물을 보러 직접 여행을 온 적이 없다. 그건 되게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퀄리티의 문제인데, 그런 퀄리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숫자로만 따지고서 뭐 내가 이 예산을 올해 다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그런 건물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건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공무원이건 그런 거를 기획하실 때 내가 정말 규모는 아니더라도 CCTV 사옥 같은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 같은 혁신적인 건물을 하나 남기고 싶다. 그런 야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은 그 당시에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할 때 부주석이 시진핑이었거든요. 시진핑은 되게 야심이 있었죠. 전 세계 모든 방송국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로 송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배경이 뭐예요? 건물이죠.
그래서 항상 랜드마크 건물, 올림픽 경기장, CCTV 사옥 같은 모든 방송국 관계자들이 한 번은 다 찍고 갈 그런 건물들이잖아요. 배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고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일종의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광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게 건축이거든요. 지금 특히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 현대 시대에 누구나 다 SNS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다 광고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바이럴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그런 광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잘 지어 놓으면은 그 공간이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죠. 피라미드도 그런 바이럴 광고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에펠탑, 성 베드로 성당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적인 건축물들은 다 그런 바이럴 광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은 더욱더 중요해진 거죠. 더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송국이 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쓸 수 있게끔 시진핑이 목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근데 과감하게 해외 건축가, 가장 유명한 건축가들을 불러서 그런 건물을 지었고요. 저는 램코라스 건물 중에서 좋은 건물들이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마스터피스 하나를 꼽는다면은 이 CCTV 사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르조그 드뮤런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지만은 그 사람의 대표작이 뭐냐? 좋은 건물 많지만은 그 사람의 대표작은 아마 베이징 올림픽 스테디움으로 기억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회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프랭크 게리는 빌바오 구겐하임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런 대표작을 자기네 나라 걸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게 뭐 무슨 미국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뭐 네덜란드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스위스 건축가입니다, 이런 얘기도 남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또 지어봤고 지금은 굳이 해외 건축가 안 쓰죠. 중국 사람들은 다 자국 건축가들이 되게 많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높여야지 그 다음에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빨리 그러한 선순환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